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 우리와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단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님. 네. 금요일장은 좀 파란불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한 주 좀 씩씩하게 올라왔던 한 주였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네. 사실 이제 장중이 아니죠. 네. 주중에 네. 이 증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사실 금요일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네. 오늘 또 안 올라가니까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또 금요일은 아무래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금요일이라는 거 누구나 일찍 퇴근하고 놀러 가고 싶지만 네. 이런 금요일 저녁밤에도 이렇게 TV 앞에 와서 주식 공부를 하러 오신 시청자분들은 저는 정말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러는 만큼 이 금요일 날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좋은 정보 많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어떤 장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를 미리 준비하는 이 시간,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문자까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주식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 슈팅스탁 1부죠. 오늘의 이제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1% 내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전거래일 대비 1% 가깝게 빠지며 2,26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개인도 함께 매도를 한 가운데 기관만이 오늘은 단독 매수했습니다. 간밤 알파벳이나 메타 등 이 빅테크 실적 부진에 따른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마감하면서 1% 넘게 빠져 68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0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나 시총상위 종목 중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그나마 좀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환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나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오늘 원화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4원 50전 오른 1,421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흐름 체크를 해보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우리가 또 빅 이벤트들도 나와 주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또 두드러졌는데 첫 번째 썰전 이슈로 우리가 이제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에 2연속을 진행해줬습니다. 지난 기준금리 결정 때에도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도 0.75%포인트, 2번 연속이거든요. 지금 미국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늦게 출발하긴 했는데 속도만큼은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금 기준금리 2%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의 기준금리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2%라고 하면 아직도 많이 낮기는 합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게 유럽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개의 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좀 뒤늦게 올려야 되는 지금 아직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키 맞추기, 보폭을 좀 맞추느라 그런 게 아닌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전문가님들께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과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유럽중앙은행 자이언트 스텝 10월 27일부로 2연속입니다, 이번에. 네, 이게 사실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속도는 이게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늦게 네. 출발한 만큼. 네. 또 우리 그 개그맨이시죠? 박명수의 어록이 있잖아요. 네.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거다. 네. 빨리 움직여라.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속도는 빠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도 2%긴 하거든요. 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뭐 영향력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2%면 진짜 낮은 수준이죠. 그쵸. 뭐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수준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금리를 좀 높이는 거를 좀 미뤘던 이유 자체는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경기적으로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물가 상승률의 문제 부분보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 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유로존 전체의 경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인식을 이제 작년까지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작년에는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예상치 못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 공급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에너지 문제, 또 곡물 공급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와 어떤 곡물 문제가 직접적인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다 보니까 가파르게 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CPI 수치도 사실 뭐 어느 나라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9.9%가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게 유로존이다라는 부분들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수치로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작년 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유럽 지역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럽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를 일단 잡아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에서의 안정성보다 물가 때문에 발생되는 소비 저하 현상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단행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원인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따라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일반 스텝으로 할 거다, 뭐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빅 스텝 부분을 밟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금리의 강도를 워낙에 높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다른 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무역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단기적으로 따지자면은 수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달러 대비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해외로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싸게 인식되는 효과로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자국 화폐 기준의 물자를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수출 수입 구조의 불균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이라는 전 세계 경제의 틀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나라의 금리와 맞춰가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경기가 오히려 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달러와 유로화의 어떤 환율 가치에 대한 변동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유로존이 민감하게 직접 개입을 하면서 방어를 하려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금리 격차에 따른 그 각 나라별 이자 매력도 때문에 외국인 자본의 이탈 부분과 유입 부분들의 차이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원인들도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추가 인상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인상 속도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든 또 미국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11월에 하게 되면 4%대, 우리나라도 뭐 3%대가 이미 넘어가는 금리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 2% 금리라는 것은 아직까지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충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또 은행에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2% 정도의 이자율을 납입하는 거 재료금리 때보다는 나쁘겠지만 부담이 그렇게 커지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3%, 4%대로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또 미국에도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대출과 관련된 문제 부분과 함께 좀 망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힘들어하는 개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뭐 집값 문제는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사실 어떤 국가나 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정책이 잘 먹히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집을 사기 위해서 현금 100%를 주고 사는 개인들은 없듯이 대출을 끼고 사는 부분에서는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2%라는 금리 자체에는 부담은 없지만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 기준 최고 수준, 선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상승률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개인의 소비 활동 부분이 금리의 인상 부분에 대한 부담 없는 수준에서 빠르게 낮아진다면 이 적정금리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도 물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는 고속적으로 올리는데 물가가 안 떨어진다. 즉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 곡선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러시아의 어떤 좀 영향을 많이 이제 주는 부분들이 유로존이니까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시키게 되면은 유로존의 물가 지수 하락이 쉽게 나오기가 어렵듯이 금리만 올리고 물가가 안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부담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로존이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오고 실제 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기준금리 정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물가 상황이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CPI가 9.9%. 와, 이거 뭐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두 자릿수인데 이런 물가 상승을 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의 급격한 상승이 이해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아 나갈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정말 이제 뭐 4%대 이상으로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또 디테일한 내용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평소에 이제 정보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노란톡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단에 노란톡 QR코드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서요. 하단에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통해서 하단에 QR코드 갖다 대시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에서 계속해서 장중이라든지 평소에도 정보 공유와 실시간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이슈에 대해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번에 11월 FOMC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네. 이번에 또 미국이 바로 다음 주잖아요. 네. 수요일인데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지 네. 사실 우리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새 분위기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또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또 다시 뭐 한 2단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아쉽게도 네.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 아닌가. 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쵸. 근데 예. 울트라 스텝까지도 걱정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상 수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9.9%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금 금리가 2%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뗄 거 다 떼고 받아봤자 예금 이자가 1%, 많아야 1점 몇 프로. 정말 실질적으로 말하면 예금 적금은 1%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기업에 투자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겠지만 대신 부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내가 받는 돈은 1%인데 물가는 8%, 9% 올랐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생각보다 쉽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좀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조금 더 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보시면은 좀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발표했던 것이 9.9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발표된 거고, 요번에 금리도 2.0이 된 거고, 요번까지 또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나온 것들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 지금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 큰 반등이, 큰 눌림이 없었잖아요. 적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다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건 반영이 된 거고, 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네. 물가가 이 정도 상승했는데 이 정도 금리로 올리는 거면 생각보다 그래도 다행이다 수순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은 11월 3일 날 이제 미국 금리 결정. 저는 예상된 수순으로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건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봐야 될 게 11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11월 16일 소매 판매. 아마 이 소매 판매를 발표를 할 때 생각보다 뭐 증시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로 거의 한 전체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소비가 가파르게 줄고 있고 집값까지도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증시는 이게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 11월 달에는 CRB 인덱스 지수 저번에 알려드렸죠. 19개의 상품이 이제 합쳐진 그런 이제 인덱스 지수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게 사실 여기서 증시가 더 고공행진하고 이 베어마켓 랠리가 중기적으로 좀 이어지고 하려면은 물가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확 빠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안 좋은 것들은 내년까지 금리 상승이 금리 인상 그 기조가 확실히 그냥 확 바뀌지 않으면은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좀 고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횡보하는, 그래도 이전보단 저점은 높아진. 왜냐? 항상 그 저점에 금리 딱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못 사요. 비싸가지고 못 사요. 물론 그 전에 저점 매수가 지금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예상은 되지만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저점을 들어 올리는 횡보장 같은 박스권 장세에 비슷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증시를 양호하게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11월 16일 소매 판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측치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진다. 미국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네.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것도 다 부동산에서 시작됐던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주택 판매가 안 된다는 건 미래에 내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네. 이거 좀 너무 어렵다. 미국 사람들도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미국은 뭐 3.25, 뭐 3.5 이 정도인데 네. 물가가 막 8%씩 오르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팍팍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 뭐 시장에 이미 반영됐지만 예상대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면서 물가가 잘 잡히면서 증시가 오히려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볼 수 있는 건데 증시는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셨어요. 이 발표 이후에. 네. 이제 결국 발표를 하게 되면 예정된 악재이기 때문에 해소가 돼서 이제 증시에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아,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1월 16일 소매 판매 발표 이후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예정된 악재가 11월 16일 이후에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그리긴 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걸 기대해보면서 11월 중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두 번째 주제 역시도 굉장히 지금 뜨거운 주제인데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업들도 비상 플랜을 세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한다. 경기 침체 얘기까지는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시장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아주 당연시 그죠. 계속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된 게 전쟁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노출이 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게 노출되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네네. 아, 요새는 물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네.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 이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과거도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한번 경기 침체가 마지막 방점을 찍는 급락을 보여주는 적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 한방 하락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리 인상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락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락은 물가가 불러일으킬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금리를 인상을 자꾸 부추기는 건 물가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11월 물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완만하게 떨어져 주면 경기 침체니까 소비가 줄잖아요. 그렇죠. 완만하게 떨어져 주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괜찮은 나쁘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텐데 예상보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우리는 좀 대비를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더욱더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대기업이 뭐 전략을 수립한다면 일단 내년까지 금리가 인상한다라는 가정하에 사람들의 소비가 줄면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소비들도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도 뭐 줄이겠죠. 줄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퍼져서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 그런 느낌으로 내년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비 감소가 시작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소비 감소는 최근부터 시작됐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나타나나 일단 시장은 물가가 계속 예상대로 빠져줘 주면 시장은 그래도 견조할 것 같고 물가가 잘 오른다.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하락을 좀 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실적으로 좀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테마들만 공략을 해야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키워드는 11월 달도 역시나 물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바라던 대로 물가가 좀 빠져줘가지고 연준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도 이제 보유한 채권들도 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보유한 채권들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떨어져 소비 떨어져 막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엄청 공격적으로 말은 못할 건데 그래도 이 금리가 좀 시장이 좀 더 좋아지려면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빠져줘야 된다. 이게 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물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물가를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 그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이 또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뭐 철강 간다고 다 가는 거 아니다. 그 중에서도 잘 골라야 된다 이러는데, 네. 아 그게 사실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쵸. 업종별 차별화 장세니까 가업종을 찾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종목 잘 선정해야 되고. 그쵸. 이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건데 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여기에 관련된 내용 궁금하거든요. 어떤 업종에 집중해야 될지 업종 힌트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외화벌이를 잘하는 기업.
아, 외화 벌이를 잘하는데요. 네, 그죠. 외화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네.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들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더 내용을 풀면 이게 다 공개되나요? 그렇죠. 이거 아주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공략해야 될 큰 업종, 큰 테마 공략 이것만 잘하셔도 뭐 수익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차별화 장세에서 우리가 그 차별화된 업종, 차별화된 기업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할지 그 업종과 기업들까지 모두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실 예정이니까요.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미리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고요. 여러분들 8시부터 시작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같은 주제에 대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경기 얘기 우리 또 전문가님하고 저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세계 이제 뭐 금리 인상, 전쟁, 그리고 침체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 마지막 침체 얘기가 드디어 시장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지나가면 이제 뭐 다 지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온다. 뭐 이제 시장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나온다. 보통 저점에서 나오는 얘기였죠. 항상. 저점에서 나오는 얘기죠. 네, 진짜 그때 뭐 리런 사태로 막 떨어지는 건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누가 예측하고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나온 거고 지금 대놓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다. 또 심지어 어떤 뭐 외국 분석가들은 내년에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설레발을 떨고 있단 말이죠. 설레발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저점이더라고요. 아, 설레발을 역대 이제, 하면? 네, 설레발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저점이 잡히고 보통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우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첫 두 가지로요? 네. 침체 분석을 예, 첫 번째는 전 세계 기준. 전 세계 기준. 네, 그렇죠. 이게 전반적인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전 세계는 그렇다 치고 우리 기준으로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확률과 뭐 기업들이 비상 플랜을 짜는데 뭐 어떤 플랜을 짤 거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데 네. 전 세계 기준으로 우선 보면은 아까 전에 주대장 전문가님도 잘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는 어떤 정책적인 흐름 대비 물가 하락률이 적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가의 하락률은 그냥 상승률이 축소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속도로 물가를 올리면 초반에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물가가 빠르게 내려와 주면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 물가가 알아서 저절로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노릴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금리는 제한적인 수준 이상 올리기가 솔직히 어려운데 물가는 빠지다 안 빠지는 것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까 전에 뭐 이자율 얘기도 하셨지만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는 만큼 대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부자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부자들은 이자율이 많건 적건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하지만 중산층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이자율의 어떤 인상 부분 폭이 나오는 것 대비 왜? 은행에 돈을 엄청 많이 넣어놓는 중산층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수록 개인 소비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제 물가가 적게 떨어진다. 개인 소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안 떨어져서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전에 뭐 5개 샀다면 이제 4개 샀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또 3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물가가 금리 인상분만큼 팡팡 떨어지지 않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의 소비 축소가 나오게 되는데 기업이 비상 플랜을 짜려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개인이 소비를 안 하면은 기업의 물품이 안 팔리는 거죠. 기업의 물품이 찍어낸 만큼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생산을 축소시키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게 되는 거죠. 개인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실적은 감소하게 되고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실적 약화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주가 하락이 심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비상 플랜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감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 부분에 비용 처리 부분들을 많이 해서 기업이 안전하고 탄탄한 부분 또 재고가 많이 쌓이면 실제 뭘 더 생산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감원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업의 플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해드릴 것처럼 감원은 안 하되 찍어내는 물량을 줄여들여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산 비용을 줄여버리는 거죠. 예, 이런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든 극복은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조금 달라요. 왜? 전 세계의 수치와 우리 수치는 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물론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는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준금리 인상 속도 대비 은행권의 대출금리나 이런 금리들이 예금금리보다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체감적인 개인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게 맞으나 우리나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체제로 걸쳐가고 있고 미국의 어떤 금리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금리 정책을 올리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유로존이나 미국 대비 안정적이다. 6%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 9%대 수준의 어떤 큰 충격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다른 어떤 해외 국가들 대비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의한 개인들의 소비 감소 현상들이 크게 나올 부분들이 좀 적고 기업들이 감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 축소를 해가면서 플랜을 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론을 좀 내본다라고 한다면은 각국이 모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플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그 정책 집행자들이 효과적으로 자기 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금리 정책 및 물가 하락 정책을 잘 유도해 주느냐가 앞으로 경기 침체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 빠지지 않고 온전히 탈출을 해서 물가도 낮추고 금리도 다시 일정 수준에서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뭐 물가라든지 금리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수준 상황에서도 큰 흐름과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대장 전문가님도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저는 예상보다 이 금리의 효과가 잘 먹혀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을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하나의 이런 플랫폼에 가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달러라는 플랫폼으로 이 전 세계를 이제 가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생산 구조가 농업 시대가 아니에요. 농업 시대나 뭐 제조업 시대일 때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수준이 비슷했어요. 농업이나 뭐 제조업이나 생산량이 고만고만하고 버는 수준이 비슷했어요. 비슷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80%가 서비스업이에요. 이제 뭐 제조까지도 로봇이 해버리죠. 서비스업을 하면은 뭐가 차이 나냐? 생산력의 차이가 나요. 어떤 기업은 생산력이 뭐 몇만 %가 나오고 일반 개인은 생산력이 뭐 100%도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서비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도 많을 것이고 이자율을 조절하면 소비도 효과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 줄어주기를 바라는 또 저의 마음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 요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물가가 좀 요번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뭐 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8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좀 물가락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담아보면서 오늘 두 가지 썰전 주제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정리하면 보시고요. 현재 수익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만나보시죠. 네, 슈팅스탁 주식설전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그리고 순위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카운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부터 자연과 환경까지 총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현재 2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에코바이오와 대동기업 2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 제주은행은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로 꽉꽉 담고 계신데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지금 종목들이 서서히 빨간불로 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렌텍, 무림페이퍼, 그리고 일진파워와 팜스토리까지 곡물주들의 상승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승이 나와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과거 SM 좋은 수익 내주시고 대성창투도 뭐 바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정말 대성할 만한 기업이라 해주셨는데 바로 정말 짧게 한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짧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수익 실현 빠르게 해주셨고 로보티즈와 버킷 스튜디오, 한국가스공사와 JYP엔터까지 4종목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현재 원익 P&E 이후에 경동도시가스 그리고 오디텍 2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조일알미늄부터 히림까지 과연 상승 랠리 양봉을 또 추가적으로 띄워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석경 AT를 보합권에서 정리를 해주셨고 현재는 포트를 깔끔하게 2종목 정도만 가져가십니다. 조강 ILI와 NC소프트만 현재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아주 빨갛게 물들이고 계시고 현재 삼성 SDI까지 보유하시면서 현재 1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대장 전문가님까지 총 9분의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보고 오셨고요. 자, 이제 바로 또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이제 보기 전에 공대현 전문가님, 이 대동기업 손절가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의 7,000원에서 6,550원으로 손절가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빨리 수익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말을 바로 지켜주십니다. 네. 나는 이제 좀 길게 보면 길게 본다. 짧게 가면 짧게 간다. 네. 뱉은 말을 지켜주시는 전문가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야지 이제 종목 회전율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5개밖에 유지를 못하니까 네. 새로운 걸 안 갖고 오면 또 이상한 것 같고. 와,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고요? 자유자재라기보다 종목이 그냥 잘 간 거죠, 단계적으로.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한번 살펴주시죠. 네, 대성창투하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제 매수 기회를 잘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린 날 기준 대비 다음날 시가가 종가보다 밑에서 출발해서 오전 같은 경우에 매수기를 많이 줬어요. 30분봉 차트를 보시고 또 뭐 1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닥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9시 1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게 사가지고 그날도 수익이 잘 진행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었고, 오늘 중요한 게 변동성이 급등의 오전 시도가 나왔는데 이게 더 찔러 올라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제 종가 부분이 밀려내리면서 음봉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또 오늘 장이 좀 조정이 보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종목들이 보통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대가 충분한 라인대에서 매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1박 2일 코스 정도로 저점 선취 잘하고 적정 수익 먹은 정도 수준으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에 좀 눌림 위주로 나오고 좀 지루한 감이 있었으나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조정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력이 확대됐다. 즉 이제 출발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하시면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다음 달 정도에 도달할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만한 종목이라고 한국가스공사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날씨 쌀쌀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서서히 올라오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포트에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시죠? 네. 또 2차 전지가 핫한데 우량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 SDI 어떻게 될까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오늘 눌려서 출발을 했어요. 한 2%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올라와서 마감했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1.1%까지 상승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가에 사신 분들은 한 3% 수익권까지 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한 1.3% 보유 중인데,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좋으니까 모아서 가면은 될 종목이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잘 분할 매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이제 막 또다시 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해 주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두 전문가님들의 현재 보유 종목들, 이 추운 겨울 따뜻한 계좌 수익으로 바꿔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 안 만나볼 수 없겠죠. 내일의 도전 상한가 종목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계좌를 좌지우지해주고 계시는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궁금합니다. 놀랬습니다, 지금. 개그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나 라고 하는데 적당히 끊어주시네요. 적당히 끊었습니다. 기술이 보통이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다 모아 데이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다 모아주고 수익도 모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수익을 많이 모아줄 모아 데이터. 네, 좋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ICT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명칭 자체가. AI면 인공지능, IT 하면은 정보통신 기술이잖아요. 네. 융합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라든지 에러 부분들을 측정해서 체크해내는 그런 장비라든지 시스템 부분들을 개발한 업체예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또 기계와 전기장치가 집약되는 3월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은데 여기서 반드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에러 부분들을 체크하고 불량률을 줄이는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AI OPS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의 시장도 지금 이제 개척을 해서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에 따른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는데도 바닥권에서 급상승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세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2, 3거래일 전 급등 양봉 눌림 이후에 오늘 추가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추가 양봉이 확인되는 사실을 보실 겁니다. 분봉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딱 좋게 반등 눌림까지 마무리하고 30분봉상의 22평선 지지를 완성해 놨어요. 다시 추가 반등을 출발하기 딱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로 매매를 잘 해놓으신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1, 2일 내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3,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의미 있게 그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인 1,350원 정도로 잡아놓고 대응하신다면 손절 걱정 없는 또 한 2, 3거래일 단기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모아 줄만한 종목이 되길 기원하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게 웬일이죠? 이 종목을 또 들고 오셨습니다. 네. 좋은 기억이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왜 다시 들고 왔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들고 온 기업은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좋은 수익 났고 많이 올랐는데 또 가져오셨어요. 제가 소개를 드리고 한 47% 이상 올랐거든요. 47% 가까이 올랐어요. 네, 홀딩 할 걸.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한 40% 이상 오른 구간에서 다시 들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글로벌의 중요한 부분이 실적 부분이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이거를 실적을 얘기하려면 삼성물산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삼성물산이 실적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큰 삼성물산이 7% 급등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이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투자. 오히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다르게 투자를 더 늘렸어요. 더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실적이 잘 나왔고 한미글로벌을 왜 그 삼성물산 실적과 얘기를 하냐. 한미글로벌의 매출은 삼성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은 잘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네옴시티는 시작도 안 했죠. 그죠? 네옴시티까지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으면 얼마 규모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져도 투자를 해야 되고 올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할 거고 이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주를 하나 분명히 주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물산은 실제로 수주를 하나 따는 게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충분히 이만큼 올랐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가지고 왔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이렇게 올라있는 상황에도 다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주대장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싱숭생숭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수익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알려주시죠. 이제부터는 진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벌어놓은 것들 까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확실히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건드려야 되고 오늘 그 내용들을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두둑하게 제가 주대장 여태까지 추천한 종목이 다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 때 강했던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소개하는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지껏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모조리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현재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바로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주대장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참가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부 슈팅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 금요일에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